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네. 먼저 궁금하셔서 심리상담 안내 코칭 신청하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진학할 때부터. 근데 이제 점수가 안 돼서 못 가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다가 20살 후반 들어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나. 네. 근데 계속 찾아볼수록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돈도 벌고 싶은데 약간 그쪽으로는 힘든 직업이라는 게 계속 보여가지고 네네.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30이 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번 해야겠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부르면 되죠? 저는 선인장으로. 네, 그러면 선인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거 심리상담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죠. 일단 찾아보니까 심리상담이랑 임상심리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막연히 임상심리를 계속 알아봤었는데 그게 좀 저한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둘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이나 상담은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 두 전공이 보통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거는 수업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왜 두 개가 따로 생겼냐? 임상심리라는 거는 심리학 안에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 지식, 연구 결과를 응용을 하게 된 거고, 그 시작이. 상담은 심리학과 무관하게 시작이 된 상담이라는 일상 활동이 심리학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상심리 전공은 사실은 심리학과 안에만 있고요. 상담 전공은 심리학뿐 아니라 교육학에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종교에도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상담하면은 심리학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상담을 체계화하고 이론을 잡아준 사람이 심리학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심리학이 그렇게 이제 연관이 된 거긴 하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이제 심리학과 무관하게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는 배우는 것도 비슷하고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데, 굳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임상을 전공한 친구들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심리 검사가 조금 더 강조가 돼요. 근데 이제 심리 검사만을 하는 건 아니고 가장 이상적이라면 심리 평가,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개입을 해서, 이게 뭐 치료든지 개입을 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변화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변화되는지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죠. 그래서 검사와 치료와 연구가 전반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임상심리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검사 수요가 많은 곳은 병원이에요. 정신과. 근데 이제 정신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치료는 의사 자신들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임상심리학자를 고용하는 거는 평가를 시키려고. 그렇죠. 검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연구도 의사가 주도해서 대학병원에서는 연구가 진행이 돼 있고, 의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는 당연히 고용돼서 쉽게 말해서 그 자기를 고용한 의사가 원하는 연구를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와 이 연구가 늘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가는 정신과에서 혹은 뭐 재활심리실에서 이렇게 필요한 어떤 검사를 하고, 연구는 또 그 교수가 이 평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프로젝트를 따와서 뭐 연구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 상담은 수련 과정에서, 자격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담, 치료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연구도 사실은 이제 뭐 자격증을 1급 자격증을 따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상담, 실제로 심리치료에 대한 개입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상심리학자가 병원에 있을 때는 주로 평가 이런 쪽에 강조가 됐는데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의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 하에서 의사의 오더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도록 훈련을 받거든요. 뭐 간호사나 혹은 뭐 약사나 사회복지사나. 근데 심리학자는 치료의 주도권을 갖도록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병원 시스템 들어가서 사실은 계속 의사랑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심리학자랑 일하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고 근데 심리학자들도 의사 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사실은 왜냐면 관점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도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임상심리학자를 뽑을 때 정신과 교수 요원으로 뽑았어요. 스텝으로, 정식 스텝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자인데 의대 교수를 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제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스텝 자리를 다 없애고 심리학자를 그냥 직원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어떻게 보면은 견제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자들도 굳이 내가 병원에 있지 않고 내가 개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업을 하면 사실은 상담 전공에서 개업한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근데 반면에 이제 상담 전공한 사람들은 수련을 받을 때 대학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학생 상담센터, 보통 대학교 그런 데 이제 수련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어떤 책 보면은 뭐 임상 전공은 좀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상담은 좀 일상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정신과 약물이 너무 잘 나와서 일반인들도 약물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입원해야 될 사람들도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내담자의 어떤 증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아요. 약물까지도 뭐 처방까지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약물 아니죠? 처방은 못하죠. 약물 처방 못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처방은 전적으로 의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담 전공한 사람이 이제 상담소를 차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는데 자기가 조현병을 갖고 있대요. 자기가 약을 먹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대요. 그럼 이런 사람을 상담 전공한 사람이 당신은 조현병 환자니까 내가 치료할 수 없다. 옆에 센터로 가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떤 거를 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목표가 있겠죠. 그냥 약간 심적으로? 그렇죠. 뭐 심적이라든지 사회기술이라든지. 반면에 만약 임상심리학자가 개업을 했는데 임상심리학자가 주로 병원에 있다가 개업을 했다고 일반인 대학생들이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와서 자기 뭐 연애 문제나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을 때 나는 임상심리 전공을 했으니까 너는 가벼운 문제니까 상담 전공한 사람한테 가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임상심리와 상담심리는 수련 과정에서는 좀 강조점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기업에서 상담을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다 비슷하고요. 단지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보건복지부 관련된 일을 하려면 꼭 임상 전공을 해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따야 돼요. 그런데 그 정신보건 세팅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임상 전공이나 상담 전공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뭐 대학원 지나갈 때 과가 또 나눠져 있는 데도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데도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들어가서 배우는 거는 다 똑같아요? 거의 다르진 않아요. 대신 나왔을 때 약간 편견이 있나요? 뭐 상담학과를 나온 친구들이랑? 그거는 임상 전문가들 사이에 가면은 상담 전공한 친구들을 좀 이렇게 보고 그렇게. 반면에 상담 전공한 전문가들 모였을 때는 임상 전공한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 그룹 안에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 대한 게 있지. 사실 그냥 어떤 심리학자를 만나서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임상심리, 상담심리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분야에서는 자기가 그러니까 내담자가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들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전공 상관없이 일을 잘할 수 있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제가 대학원 알아보다가 특수대학원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미술치료? 대학원이 있던데 그런 거를 전공했을 때는
또 그 상담이랑 임상한 친구들이랑 또 다른 거죠.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미술이라는 도구를 전문적으로 배울 뿐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면은 미술 치료하신 분들이 이제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폭이 좀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미술이나 뭐 음악 치료라든지 그걸 처음부터 하라고는 권하지 않아요. 또 폭 넓게 배우고 이런 거를 그렇죠. 좀 그렇죠. 깊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심리치료라는 게 뭔지에 따라 다른데, 심리치료가 단순하게 자신의 억눌려 있던 마음을 드러내는 것만이라면 그게 말로 드러내는 거든 미술이나 음악이라는 도구로 드러내는 거든 저는 뭐 더 편한 대로 한다면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상담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직접적인 원하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이뤄내는 데 있는 거라고까지 간다면, 그게 어떤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다시 회복한다든지 실제로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면 저는 미술이나 음악을 이용한 도구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도 미술 전공을 대학 때 했는데 상담으로 대학원을 나와서 이분은 상담을 전공을 했고 또 자기가 미술을 학부 때 전공했으니까 두 개를 접목시켜서 미술 치료도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임상이나 상담 같은 그런 이제 전공을 선택하고 나중에 도구들은 활용하면 그냥 되는 거고요. 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미술 치료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선임자님 같은 경우에는 미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내가 나중에 생계를 유지하는데 유용할지도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은 화가 많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기업에서 일하면서 네. 어쨌든 저도 클라이언트 이렇게 받고 네. 협력사랑 일하다 보면은 화나는 일이 많은데 이럴 네. 때마다 제가 이런 직업을 하고자 했을 때 네네. 내가 혹시 화가 많은 성격이라면 이게 가능한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에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상담자들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냉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상담자가 어떤 스타일이냐가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랑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굉장히 성격이 차분하더라도 자신의 차분함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거리를 느낀다면 상담자의 차분함은 오히려 독이 되고, 반면 상담자가 화가 많고 자기 표현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자를 더 인간적으로 느끼고 진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상담자의 그런 부분은 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는 굉장히 좀 화내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상담자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상담자로서 당연히 실패하는 거겠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담자가 딱 어떤 사람이라는 이 전형적인 그런 것보다는 상담은 실제로 내담자랑 진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모든 심리학들이 다 동의하는 말인데 상담자 자체가 건강해져야 돼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누구를 만나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로서 성공하는 사람과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혹은 상담이라는 면에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담자가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건강한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지 애쓰느냐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의사는 좋은 배우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쵸? 배우자로서는 빵점이어도 환자를 잘 돌볼 수 있으면 되고, 좋은 의사는 좋은 부모일 필요는 없어요. 그쵸?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훌륭하진 않아도 좋은 의사는 될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상담자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좋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그 자체로 좋은 사람이 아니면 상담은 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선인장님이랑 일종의 쇼를 하는 거예요.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인장님이랑 지금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본인이 궁금한 걸 묻고 저는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상담은
어떤 정도로 관계가 가까워지냐면은 연인보다, 부부보다, 부모 자녀보다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는 정서적으로 진짜 가까워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 때문에 내담자한테 오히려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상담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자가 되려고 빨리 대학원부터 걷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자격의 문제나 기술의 문제라면 빨리 공부하는 게 낫지만 사실 이건 사람 자체의 문제라서 저는 뭐 빨리 대학원을 가보다는 일단은 네가 스스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상처는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점검해 보면서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는 뭐 개인주의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같이 집단주의. 막 하고자 하는 막 그런 성향이 있을 때 어떤 성향이 더 이 직업에 맞는지. 사실은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주의 문화의 서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분명하게 독립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전문가가 같이 이렇게 다루는 거잖아요. 이기적이진 않은데 너의 성향은 너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게 저는 개인주의로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상담이 이제 그런 외국에서 나왔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 현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 자체가 집단주의, 가족주의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려면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돈을 그러니까 이제 선인자님 오늘 무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봤자 뭐 가서 뭐 얻을 게 없어도 믿져야 본전인데 만약에 이 시간 동안 만약에 10만 원을 내고 오셨어요. 그럼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냥 내 친구들이 줄 수 없는 내 가족이 줄 수 없는 그 뭔가. 근데 그 뭔가에서 한국의 집단주의 영향을 받은 내담자들이 상담체 기대하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일하는 임상심리학자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책 쓰는 것 때문에 미국에선 상담자를 뭐라고 부르냐? 카운셀러라고 부르냐? 아니면 이름을 부르냐? 아니면 닥터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닥터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사들은 주로 닥터라고 부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닥터강 제가 이제 닥터강 이렇게 이제 부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아는 심리학자는 중에는 닥터라고 부르라는 사람은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제이면 뭐 콜미 제이, 나 제이라고 불러 하면서 되게 동등하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전문가를 찾아갈 때, 특히 상담자를 찾아갈 때 뭐라고 부르죠? 선생이라고 불러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넌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야. 넌 나보다 어른이야. 이 관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자랑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어떤 공감을 사실은 서양 애들은 많이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미국 책을 보거나 어떤 뭐 이걸 봤을 때 걔네들은 굉장히 내담자 힘들어할 때 상담자가 너 정말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정말 네 위로 도움 된다 고맙다. 왜냐면 걔네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위로도 잘 뭐 안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선인자님 힘들어하는데 시간당 10만 원을 냈는데 상담자가 선인자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겉으로는 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진짜 뭐 내 마음 알아 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상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개인 번호를 주지 않아요 내담자한테.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정말 전적으로 상담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번호를 주는 게요? 번호를 주지 않는 게. 아, 주지 않는 게. 내 생활을 방해하지만, 네네. 그러면서 자살 충동이 있을 때도 상담자한테 연락하라고 하지 않고 네. 생명의 전화에 연락하라고 해요. 음. 근데 저희 센터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저희는 선생님들 전화를 다 줘요. 그리고 내담자가 자살 충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직접.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자가 너무 개인주의적이면 네. 자기야 일하는데 편하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문화에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성향들을 잘 소화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현장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의 상담자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제가 저분은 정말 상담을 정말 뭐 잘하신다라든지 혹은 수많은 상담 서비스를 받는 이제 내담자 입장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담자는 어떤 삶의 경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그렇다고 뭐 맨날 친구처럼 지내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봤을 때는 대학원 2년에 뭐 수련 뭐 2년에 그렇게 해서 뭐 길게 보면 5년에 네네. 이제 그 이후로 수입이 생기는 건가요? 만약에 그러니까 선인장님이 돈 내고 상담 받아보신 적이 네.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사람들이 상담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요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받으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버는 시점이 자꾸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보통 이제 의사들이 그렇죠. 맨 위쪽에는 완전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준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있고, 그 밑에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네. 피라미드 구조여야 가장 안정되게 갈 수 있는데 상담 쪽은 이 마른 목걸이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고 그 밑에 준 전문가가 있고 그 밑에 수련생이 제일 많고 일반인들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 돈을 버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서 수요가 많이 없나요?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선인자님 주변을. 선생님 주변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상담 얼마 정도면 받을 것 같아요? 선인장님은 개인적으로. 저요? 7만 원? 7만 원. 몇 번 정도 받겠어요? 7만 원에. 아니 저는 찾아본 게 좀 있어서 그런지 그냥 7만 원에 제가 한 번에 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에 7만 원이면 몇 회 정도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본인이 힘들어. 아 제가 몇 회? 저는 월 2회? 월 2회. 네. 그러니까 총 몇 회. 그래서 그래도 10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10번 받으면 70만 원이잖아요. 70만 원으로 상담자한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제가 달라지길 바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길게 엄청 오래 받아야 되나요? 그건 이제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네. 어렸을 때 주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장면에 오는 사람들도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되게 죄책감을 느껴요. 마치 내가 힘든 거를 부모님 탓을 해서 우리 부모님을 욕먹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에서 자기 얘기, 가족 얘기를 용기 있게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뭐 상담자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네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 나를 기분 좋게 하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럼 차라리 이동안 여행을 가겠어. 그래서 어쨌든 상담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진 않아요. 충분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선인장님이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자 나이가 어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담자 나이가요? 네. 좀 어리면 안 입게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인장님이 나이 어린 상담자 2명이 있으면 나이가 이제 어리다는 나이 거는 많은 사람이 더 그렇죠. 믿음이 가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기가 좀 꺼려져요. 그러니까 수련생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는 인턴이 레지던트가 나이가 몇 살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내 몸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대에서 공부를 했고 훈련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니까. 근데 내 어린 시절 이야기, 내 감정의 이야기, 내 부부관계, 내 자녀 문제 이야기를 할 때 상담자가 나이가 어리면은 우린 일단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수련생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돈 버는 일은 요원한 거고,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30대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선인장님이 만약에 지금 더 간다면 30대 중반에 만약에 선인장님이 뭐 그때는 뭐 결혼해서 아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긴 하겠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상담자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너희들이 나이가 어리면 병원에 가서 임상심리학자로 검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내담자들이랑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서 하는 걸 니네들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겠냐. 그리고 또 선생님은 지금 이제 직장에 다니시잖아요. 그럼 보통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런 걸 많이 요구해요. 전 상담자가 직장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직장 경험이 있어.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상담자는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직장 다니라. 직장 다녀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경험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정말 이 길이 니네 길을 생각하면은 저는 30 넘어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사실은 나이가 어려운 것도 있기도 하고 자격증을 딴다고 돈을 막 버는 것도 아닌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개인 상담 중심이면은 이런 구조가 깨지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센터에 선임자님이 갔는데 거기 전문가한테 받으려고 갔는데 그 전문가가 상담 스킬이 너무 밀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생한테 상담을 받겠네요. 대신 상담비를 한 반값에 해주겠대요. 라고 했을 때 상담비가 싸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저 수련생 받을게요 라고 하지만 내가 이왕 한번 받는 거 돈 더 내고 전문가한테 받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센터에서도 수련생들은 사실은 유료 상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랑 저희들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이런 수련생들이 안정감 있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얻게 하려면 사실은 집단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수련생이 함께 있고 전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집단 상담의 수익의 일부를 수련생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수련생인데도 이제 페이를 받아요. 근데 보통은 집단 상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센터들은 개인 상담 중심이기 때문에 뭐 수련생일 때는 물론이고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그렇게 뭐 돈을 벌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예요. 그럼 어쨌든 뭐 저는 길게 보고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경험을 쌓으면 괜찮은 직업인 거죠. 이게 나한테 맞고 그거를 경험하시려면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상담은 누구나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 아니에요. 정말 극도로 힘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어떤 서비스인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살 충동이 정말 많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혹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때 상담자를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상담자한테 뭐 문자를 50개, 100개씩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친구는 자살 충동이 일어나면 저는 항상 이제 연락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와요.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상담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생리의 전화에 자살 예방 전화 이렇게 이제 하지만 글쎄요, 저는 상담자를 위한 검야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좋긴 하지만 그때 내담자들이 받는 느낌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땐 아무도 내 옆에 없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서양에서도 이 자살 충동이 심각한 내담자들을 다룰 때는 상담자들이 항상 스탠바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친구는 칼 들고 왔어요, 상담에. 상담을 죽이겠다고. 자기가 변하는 게 없어서. 그쵸.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했어요. 상담 시간이 너무 싫대요. 왜 싫으냐? 일주일 168시간 중에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딱 1시간밖에 없고 자기는 167시간 동안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을수록 더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욕하고 화내고 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상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상담이? 내가 이거를 평생?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정말 빨리빨리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명예나 대단한 수입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상담 대학원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도 많고 상담 대학원 졸업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집단 상담이거든요. 집단 상담에서 정말 분노,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떠세요? 정말 그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아무한테나 화내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말이 바뀌는 사람, 이런 어떤 되게 이분들도 되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한번 간접적으로라도 만나볼 수 있는 세팅이 집단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 집단 안에 들어가는 그쵸.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렇게 내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평생 1대1로 만나서 집단으로 만나서 함께 버티는 게 과연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그래서 집단 상담 들어오면 보통 반 정도는 깨닫죠.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나는 나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그러면 상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하다면. 그래서 저는 누가 육아가 힘드냐 상담이 힘드냐 물어볼 때 저는 육아가 100배 쉽다 그래요. 애 키우는 게. 왜냐면 애는 그 이전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질이나 유전은 타고나긴 하지만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상담에서 내담자들은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약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의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저희 센터에서 상담 맡으셨던 분들이 한 몇 분 정도가 계속 욕을 올려요. 우리 센터 다른 선생님한테 상담 받았는데 이제 뭐가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공식적인 루트로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뒤에 숨어서 계속.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생각하시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좀 경험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럼 막 상담할 때 내 경험을 예를 들어서 하기도 하나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면 자기 경험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상담자는 만약에 이제 그게 뭐 화를 낸다든지 자기 경험 얘기하는데 뭐든지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돼서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은 상담만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 제가 보니까 부가적인 업무도 많다고 뭐 행정 업무나 네네. 이 딱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가적인 업무가 많아서 힘들었다는 그런 후기를 봐가지고 그런 거는 보통 청소년 상담센터나
그러니까 국가 관련된 데 들어가면 그렇고요. 요즘엔 기업에서도 상담자를 뽑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은 자체 때문에 파생되는 행정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무료 상담센터나 국가나 이런 데서는 상담한 일지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부가적인 사업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이 많은데 대기업 상담센터에서는 상담 자체에 대한 기록은 남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외부 행사나 이런 것도 잘 하진 않아요. 때때로 이제 인사과에서 이제 인력을 선발할 때 인사과 지원 같은 거를 가끔 할 뿐이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선임자님이 상담을 해서 이렇게 개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상담 자체에 관한 행정은 거의 없어요. 대신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근데 아무튼 행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가 관련 기관 이런 데 가는 분들이, 그분들은 그냥 젊은 친구들이 자격증을 따고 30대 초반 됐으면 어디 상담사 쓸 수가 없거든요. 자기네들 개업을 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가는 게 그런 청소년 상담센터에 가요. 그러면은 맨날 야근이에요. 국정감사 되면은 그거 해야 되죠. 뭐 그 지자체 자체 감사 받아야 되지. 그리고 뭐 행사 해야 되지. 예산 따와야 되지. 프로포절 해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죠. 그렇군요. 제가 뭐지? 임상심리 2급인가? 그거 뭐죠?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네네. 거기서 나온 거를 이제 하려고 설명회를 갔다가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할 바에는 대학원을 가라 그래가지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따서 일을 하다가 대학원을 가도 괜찮다고 하길래 저는. 근데 그걸 딴다고 일할 때가 많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학원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격증은 따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따셔도 돼요. 더 없으세요? 잠시만요. 네, 준비한 건 다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상담 쪽이 그러니까 저희 센터 일하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하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대 수명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돌아본다는 거는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마지막 선택으로 찾아오거나 다른 데서는 기대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거를 줄 거라고 기대해서 오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그 반면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고, 그리고 50분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끌어내고 얘기하는 시간들은 그 중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30년, 40년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 대단히 큰 거를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상담하다 보면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후배들한테. 기존의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것들을 계속 좀 시도해 보는 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그냥 상담실에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찾아가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훨씬 더 나중에 이제 귀로 들어오셔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은 많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고 개업하는 데도 되게 많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조금 더 힘들어진 더 힘들어졌어요. 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급자들이 많아진 상황이어서 사실은 좀 그런 어려움도 있죠. 그래요. 아무튼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대학원을 만약에 준비를 하려면 저는 비전공자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깊이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일단은 학교랑 전공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 그렇죠. 거예요? 학교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정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입시 방법은 어쨌든 심리에 대한 그런
그거는 개념은 갖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아예 않아요. 그래요? 아예 몰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하고 가시면 당연히 도움은 되긴 하지만 이게 진짜 내 공부를 위한 건지 입시를 위한 건지를 좀 구분을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없으시고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